내가 시간 내에 문제 다 못 풀었다. 두 지문 날렸다. 너 이 새끼 요즘에 공부 안 하지? 요즘에 공부 안 하지? 아니 수학 영어 말고 국어 공부하냐고. 매일 하고 있어? 이틀에 한 번씩 새끼고 유유자적한 거 보소. 이틀에 한 번 보는 거 충분한 거 같아? 충분하진 않아. 음. 일단은 미리 얘기를 조금 하면 이거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네들이 이 점수에 연연할 필요 전혀 없다. 음. 이건 수능이 아니야. 우리가 이제 11월까지 치르는 모든 수능 보기 전까지 치르는 모든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은 아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요거 못 봤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이거 70점대 나와도 수능에서 수능이 존나게 어렵지 않은 이상이야 1등급을 받는데 지장은 없다고. 요거 이간 모의고사 60, 70 나와도 수능에서 최소 한 2등급 정도는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요거는 전혀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근데 이 말을 내가 하는 이 말을 단순히 구호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걸 연연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게 너네들이 이제 수능 전까지 공부를 꾸준히 하기만 하면 무조건 0.1점씩이라도 점수는 올라. 그걸 너네 스스로도 좀 믿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막상 개별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 국어를 이제 매일매일 안 해서 이유를 물어보면 지금부터 해도 안 오를 것 같아서요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과목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단순히 최저를 맞춘다는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 근데 나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스스로에 대한 불신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 음. 당연히 오를까에 대한 불안감이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고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게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한 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안 믿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정작 진짜로 그 경기를 뛰어야 할 본인 스스로가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되는 게 가능하겠냐는 거지 내 말은. 어. 내가 암만 옆에서 혹은 뭐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가능하겠냐는 거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간 모의고사는 80점을 기준으로 80점을 넘긴다 이간 모의고사에서 그럼 80초든 80후든 그 정도 선만 나와도 수능에서 1등급 받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음. 80 정도만 나와도. 음. 그리고 70에서 80 정도 사이 정도를 너네들이 11월 전까지 좀 도달하게 되면 그 정도면 그래도 2등급 선 안에는 들 수 있다고 생각은 해. 70 이하면 조금 더 분발은 해야겠지만 이해됐니? 오케이? 그래서 점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못 본 친구들뿐만 아니라 잘 본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수능은 특히나 국어는 육모, 구모 잘 봐놓고 수능날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사실 심심찮게 일어나는 과목이잖아. 그래서 너네들이 모의고사 잘 본다고 마냥 기뻐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음. 왜냐하면 이게 나는 항상 뭐 나한테 이 얘기를 많이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아니람에 대한 경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고, 지금까지 잘 안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장할 이유도 없어. 이해돼? 그러니까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을 단순히 구호처럼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딱 한 번이고, 모든 건 그 한 번을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됐니? 잘 봤다고 좋아하지 말라고. 못 봤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다만 매번 한 번 한 번 시험을 볼 때마다 얻어가는 건 있어야 돼. 너희들이 지금 점수가 안 나오는 건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뭐가 부족한 게 있었던 거지. 맞아? 시간 분배해서 부족한 게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넘어가야 할 부분에서 넘어가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뭐 맞고 틀리고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뭐 그런 거 제대로 안 봐가지고 틀린 걸 수도 있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시험 한 번 치를 때마다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돼? 단순히 오답을 하는데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야. 오답이야 평가원처럼 막 존나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왜 틀렸는지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는지만 점검하면 되고, 다만 이건 모든 과목에 해당하는 건데 시험을 한번 볼 때마다 내가 뭘 놓쳤는지를 적어도 하나 이상은 너네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음번에 시험을 볼 때는 이걸 개선하려는 의식적 노력이 좀 필요해. 이해돼?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가 모의고사를 치를 때마다 이거 하나만큼은 명심하자고. 너네들이 100점이 안 나오는 이상 시험을 볼 때 반드시 뭔가 놓친 점이 있다. 많이 바꾸려고 하지 마. 하나만 찾자고. 내가 이번에 시험 치르면서 뭐가 잘못됐지? 하나만 딱 찾아보자고. 그러고 그 놓친 걸 다음에 시험 볼 때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생각을 하고, 아, 내가 저번에 시험 볼 때는 이게 조금 잘 안 됐었는데 다음에 시험 볼 때는 그 놓친 부분을 주의하면서 시험을 봐야지 라고 하나씩만 고쳐. 이해돼? 알겠니? 많이 고칠 거 없이 한 개씩만 고치자고. 그래서 너네가 남은 기간 동안에는 난 그렇게 생각해. 하루에 0.1점만 올린다고 생각해. 며칠 남았어? 80일? 70 며칠? 그럼 한 7점만 더 올리자고. 뭐 7점 더 올려서 100점 넘기는 사람도 있겠고 안 넘기는 사람도 있겠고, 7점을 올려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는 진짜로 많이 생각하지 마. 야, 우리가 지금 막 총점 막 300점 맞다가 갑자기 남은 기간 막 150점, 200점씩 그렇게 못 올리지. 근데 하루에 0.1점 올리는 건 돼. 그 정도로 생각을 하라고, 얘들아. 이해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 니네가 진짜 리얼 하루에 딱 0.1점만 발전을 해도 시험 볼 땐 지금보다 7점은 더 맞아. 근데 이 7점 우습게 볼 거 아니지? 7점이면 많게는 등급이 2개까지 바뀔 수 있는 점수인데. 이해돼? 그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명심해야 된다. 다음 주 모의고사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그거 2개 줬는데 우리가 수업 때는 이제 이감으로 문제를 풀 거고, 그거랑 별개로 뭐 상상이나 바탕 같은 것들은 이제 추가적인 연습을 원한다고 생각하면 풀어보라고 지금 나눠줬거든. 상상 파이널 1, 2 지금 줬는데 그거는 참고로 근데 모두가 풀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건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번, 80점대 이하인 친구들은 한 번만 풀어도 충분해. 수업 시간에 푸는 거. 근데 내가 조금 욕심을 내서 고점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2회 정도까지는 난 괜찮다고 봐. 내지는 나는 그냥 실무에서 실전 연습만 존나게 하면 수능에서 100점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더 할 수는 있겠지. 이해돼? 그건 자율적으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활용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렇게 일단 나눠줄 테니까 딴 거 다 까먹어도 오늘 이거만 하나만큼은 기억하자. 남은 기간 시험 볼 때마다 한 개씩만 내가 잘 못한 점이 뭔지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무조건 생각을 해놓고 시험을 본다.
이해돼? 무조건 시험 보기 전에 오늘도 씨발 한번 쳐볼까? 이거 아니고 내가 지난번에 뭐 잘못했었지? 뭐 잘못했어? 오늘 시험 보면서 뭐 잘못했냐고. 그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하나씩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해서 다음번에 시험에 적용하라고. 알겠니? 이거 명심해라. 이것만 해도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너네들이 남은 기간 동안 해줘도 2달 동안 해줘도 점수는 무조건 오른다. 알겠니? 그래서 그 정도를 일단 조금 얘기를 할게. 자 그러면 뭐 씨발 문학이 왜 어려웠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현대시 빼면 문학에서 별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없었는데 틀린 것들 같이 한번 쭉 볼게. 첫 번째 페이지 독서론 혹시 독서론 3번 문제 틀린 사람 있니? 손 들어봐. 이쪽 라인이 약간 좀 수맥이 흐르는 것 같은데. 어? 시, 야 3번 씨발 이거 뭔데 이거. D 같은 경우에 그러고 보니 과제 수행을 힘들어하는 주변 친구들과 달리 나는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글을 읽는다는 생각이 이 글이 가치 있게 느껴져. 리을을 고려했을 때 정서적 반응이었고 그다음 읽기 가치는 뭐였는데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그 의미나 효용성에 대한 판단을 읽기 가치라고 했었지. 맞아? 근데 거기 보면 어디 나와 있나? 세 번째 문단이었나? 거기 잠깐 보고 있어 볼래? 씨 마이크 좀 건전지 좀 갈아 올 테니까. 거기 읽어 봐봐. 거기 보면 읽기 태도와 읽기 가치가 연결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 씨발 어제 봐가지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뭐가 잘못했었는데 맞지? 뭐 어 거기 다만 독자 인식은 읽기 태도와 읽기 가치라는 매개 변인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 그러면 읽기 태도, 읽기 가치 거치고 독자 인식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4번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데 독자 인식이 매개 변인이 되어 태도와 읽기 가치가 연결된다고 했지. 따지자면 순서가 지금 바뀐 거지. 그러니까 4번이 답인 거겠지. 이해됐나? 넘어가 볼까? 자, 그러고 주제 통합형 지문 요거에서 2개 이상 틀렸다. 우, 오케이.
얘는 지문을 같이 한번 볼게. 법지문인데 조금 지문 자체가 너네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빠르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 자, 먼저 첫 번째 가부터 볼게. 자, 법률의 입법 과정과 해석 과정에서는 법의 이념을 얼마나 잘 실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자, 첫 번째 문장의 키워드는 법의 이념 정도로 봐놓으면 되겠지. 참고로 입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준우야? 법을 만드는 거, 그리고 해석 과정에서 이념을 얼마나 잘 실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대. 특히 법의 이념 중에 각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이념인 정의와 끊어볼까? 법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이념인 법적 안정성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가치여서, 한 번만 더 끊을게.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대.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법의 이념 중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서로 충돌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어. 그때 정의랑 법적 안정성은 수식어로 너희들이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였지. 정의라는 건 각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 그리고 법적 안정성은 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 그렇다고. 정의를 따르려 할 때에는 보통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데, 끊어볼게. 법적 안정성을 중시할 경우 정의롭지 못한 상태를 일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분배가 조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법적 안정성, 즉 법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다 보면 정의롭지 못할 수 있더라는 거야. 공정성이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겠네. 이해됐나? 오케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공정하다라고 하는 건 모두에게 똑같은 걸 이제 기준을 적용하는 거지. 맞아? 근데 우리가 법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정하지 않더라도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그게 필요할 경우도 있는 거잖아. 어떤 경우가 있겠냐 생각해 보면 사면 특권 맞지? 범죄자 새끼들 깜빵 들어갔으면은 다 형기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경우에 따라서 그 범죄자 새끼들 공정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 맞지? 그건 약간 정의롭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아니, 누가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고, 뭐 개인적으로 또 떠올릴 수 있는 건 세금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똑같이 그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진 않지.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잖아. 그리고 돈 못 버는 사람은 세금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세금 내는 사람보다 안 내고 오히려 나라로부터 돈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이제 조금 공평한 기준이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 뭐 그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할 때는 보통 정의가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완 규정을 두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법적 안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로 소멸시효가 있다. 자, 항상 처음 부분을 읽을 때는 키워드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너네들이 조금 봐놔야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 문단은 지금 법적 안정성 구현을 위해 소멸시효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 오케이? 볼게. 소멸시효는 체크해 놓으면 되겠지? 일정 기간 동안 권리가 행사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권리가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법률 관계의 불안정 상태를 종결하고, 끊어만 봐, 장기간 권리가 행사되지 않아 온 사실 상태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법률 관계의 불안정 상태를 종결하려는 의의가 있대.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걸 행사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없는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면 그 권리 행사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씨발 이 새끼가 언제 권리를 행사하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이해됐나? 그러니까 그걸 청산시킴으로써 안정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장기간 권리 행사를 안 했다? 너에게 권리가 있는 건 맞지만 권리 행사를 안 하는 게 너의 의사지 라는 걸 확정짓기 위해서 소멸시효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겠지. 대충 느낌 왔나? 예컨대 금전 채권의 행사 가능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10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끊어만 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는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항변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금전 채권의 행사 가능 시점을 기산점으로 한다고 했는데, 요런 거는 너네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대충 그 단어 뜻 처음 보는 단어일 텐데, 단어 뜻을 어떻게 유추할지 이제 대충 느낌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 얘는 어떤 뜻인 것 같아? 기산이란 게 무슨 뜻인 것 같아? 산, 계산을 하는 기점, 기준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맞니? 오케이? 그러니까 금전 채권의 행사 가능 시점을 계산의 기준점으로 하고, 그 행사 가능 시점 기준 10년 동안 행사가 안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그 뒤에는 돈 못 받는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참고로 우리 토지 같은 데서도 이런 비슷한 거 있는 거 아니? 우리 토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 소유주가 다 나뉘잖아.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주인이 따로 있어. A라고 하는 놈이 토지 소유주라고 할게. 이건 참고로 생활 상식으로 좀 알아놓자.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를 무단으로 이제 점유를 하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시간이 존나게 지나면 이거 딱 누구 거 되게 해? B 거 된다. 한 50년 존버하면은 그때 되거든. 나는 갖고 있는 거 없어. 그래가지고 나라 땅 같은 거 있잖아. 나라 땅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A가 이 새끼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걸 알면 너 이 새끼 방 빼라고 치우라고 이제 막 그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고. 내 땅이니까. 근데 그 상태로 그냥 냅두잖아. 그럼 나중에는 그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이거는 이 새끼가 물론 잘못을 저지른 건데 불법으로 이제 점유한 거니까. 근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공정하지 않더라도 정의롭지 않더라도 이런 걸 해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고 밑에 세 번째. 하지만 이는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정의에 위배되는 면이 있으므로. 끊어볼게. 이거 이해할 수 있지? 씨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던 놈인데 못 받게 된 거잖아. 맞지? 이거 정의롭지 못한 거라고. 그래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위한 진행 과정은 중단 혹은 정지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소멸시효를 인정해 준 건 아니고 예외가 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중단 혹은 정지란 말이 나왔지. 그럼 중단과 정지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이 지문에서는 다른 말이라고 너네들이 보는 게 맞겠지. 굳이 구분을 해줬으니까. 가령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표시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며. 끊어볼게. 자, 먼저 채무자라고 하는 건 의무를 지닌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맞지? 보통 금전관계에서는 돈 갚아야 되는 애를 말하는 건데, 돈 갚아야 되는 애가 채무를 내가 돈 갚아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걸 채권자에게 표시를 하잖아. 그러면 그때는 시효가 중단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시효가 새로 시작이 된대.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시점에 돈을 빌려 가지고 금전 채무 관계가 발생했다고 쳐볼게. 그러고 나서 소멸시효가 대충 이 시점이라고 쳐보자고. 근데 그 중간에 채무자가 야,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채권자에게 주지시키게 되잖아. 그러면은 원래 기산점은 이때인데 그걸 찌꺼리면 이때부터 다시 계산을 한다라는 거겠지. 오케이? 어려운 말 아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이 돼. 그 다음 천재지변 등 법으로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되며. 자, 중단과 정지 이제 차이 좀 느낄 수 있나? 정지되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에 남은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그러니까 중단과 정지의 차이점, 그 부분에서는 너네가 요걸 좀 구분했으면 좋았을 것 같네. 중단은 그럼 결국 어떤 개념이 되는 거야? 스탑하고 리셋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지.
근데 정지는 뭐 퍼즈 개념이 되는 거지. 잠깐 멈췄다가 남은 게 지속된다라는 거. 그게 둘의 차이점이 되는 거겠네. 이해돼? 요거 읽을 때 구분한 사람. 훌륭해. 자, 그러고 밑에 네 번째. 민법의 일반 원칙인 신의칙을 소멸시효에 적용하는 것도 정의를 고려한 조치이다. 자, 거기서는 키워드 신의칙이라는 게 나왔네. 자,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거기 신의칙이라고 나왔는데 같은 말이야. 풀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 아마 공부하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응? 법률관계에 놓여 있는 당사자들은 그 권리나 또는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야 된다는 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알겠니? 돈 빌린 새끼는 갚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근거로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항변을 하더라도 끊어볼게. 신의 측에 반하는 사유가 있으면 한 번만 더 끊자. 조건 나왔다. 그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제 조건으로 뭐에 충실해야 된다? 당사자들이 신의 측에 충실해야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거고, 신의 측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는 그때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겠지. 괜찮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로 하여금 권리 행사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끊어볼게 나열이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채권자에게 있는 경우, 끊어볼게.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채무이행 거절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여 채권자가 믿은 경우 등이 그 사유에 해당한대. 그러면 신의 측을 위배하는 경우는 지금 대충 보니까 약간 기만하는 경우가 신의 측을 위배하는 경우라고 일단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 거기 보면 지금 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로 하여금 권리 행사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 건, 야, 그거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막 이런 식으로 꼬신다는 걸 거 아니야, 맞지?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뭐 교통사고 나서 뭐 식물인간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거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채무이행 거절의 항변을 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건 시효가 지났거든. 야, 근데 설마 내가 네 돈 씨발 안 갚겠냐? 나중에라도 갚을 건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안 갚는다고 지랄하는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다만 신의 측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어서, 끊어볼게. 여기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라고 하는 건 뭔데? 거기 보면 불필요하다고 믿게 한다, 내지는 항변을 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해서 믿는다, 이런 것들은 뭔가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지, 맞니? 그래서 이걸 폭넓게 인정하면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법률관계의 안정성이 깨질 수 있다. 그냥 지 마음대로 정확한 줏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신의 측에 응거한 판단은 정의가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 만이라는 한정적 표현 기억해 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가 지문은 우리가 봐놓으면 될 것 같아. 요거는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로 들어가 볼게.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은 권위주의 통치기에 국가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인 과거사 사건의 청산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그러니까 비단 금전 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사 청산 같은 문제에서도 요 둘의 충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참고로 권위주의 통치기라는 말 나왔는데 우리 역사에서 이 말이 적용되는 시기는 세준아 언제 말한 거겠냐? 일제시대. 씨발 너무 멀리까지 간 거 아니야? 뭐 일제시대도 권위주의 통치기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역사에서 보통
권위주의 통치기 싫어하면 그 프레시던트 전 약간 뭐 플러스 뭐 노까지 노는 일단 뺄게. 일단 박정희 전두환 때를 말하는 거다. 아 이거 그 먼저 있던 노 처음 나중도 말고 처음 노태우는 뺄게. 일단 어쨌건 투표해서 뽑혔으니까. 권위주의 통치기라고 하면 박정희 전두환 때 군사정권 시절 말하는 거다. 알겠니? 그때 너네들이 뭐 역사 공부하면서 다들 들어봤을 거라고. 뭐 민청학령 사건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멀쩡한 사람들 간첩이라고 몰아가지고 막 사람들 조지고 막 그런 일들 되게 많았었잖아. 뭐 삼청 교육대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애들 막 다 그냥 끌고 와가지고 참교육 시킨다고 막 사람 그 장애인 만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근데 그걸 청산하는 그 과거의 잘못을 국가의 잘못을 청산하는 과정에서도 정의와 안정성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오케이? 민주화가 진전된 후 관련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된 쟁점은 주목해볼게. 피고에 해당하는 국가 측이 주장한 소멸시효의 항변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 과거사가 일어났지. 손해배상 청구했지.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권리를 청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걸 거기에도 소멸시효가 있고 국가는 뭐라고 말한다는 거야? 시간 존나게 지났으니까 이거 안 해줘도 된다라고 국가가 이제 얘기한다는 거겠지. 이해됐나? 오케이? 그래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배상 청구권은 불법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즉 국가가 불법 행위, 잘못을 저질렀어. 그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봤어. 근데 5년이 지나잖아. 그러면 권리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소멸시효 완성이 돼 버려가지고 권리 행사가 안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국가는 야 이거 우리가 해줄 필요 없어. 시간이 지나버렸었거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고 밑에 피해자들은 그동안 권리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애당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권리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건 5년의 기한이 법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뭐 프레지던트가 계속 바뀌고 전이면은 어차피 말 못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된 건 아니라고 말한다고.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배척하고 끊어볼게. 해당 주장 같은 건 풀어 읽으면 좋지. 해당 주장이 뭐? 애당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깠어 법원이. 그 대신에 국가에 의한 소멸시효의 항변이 신의 측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식으로 대응했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디나이 시킨 건 아닌 거지. 피해자들의 주장을 그냥 쌩깐 건 아니야. 다만 소멸시효가 애초에 진행된 게 아니야는 기각을 했다는 거야.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법원은 해결하려고 한 거지. 그때 뭐를 끌어온다? 신의 측 개념을 끌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라고 법원은. 이해됐어? 이 말 이해돼? 오케이? 2013년에 대법원은 과거사위원회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함으로써 끊어봐.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 후에도 항변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피해자가 믿었음에도 끊어봐. 국가가 항변을 한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위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이 뭐였어? 애당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지. 근데 그거 법원이 깠지. 그 말은 소멸시효는 완성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소멸시효는 완성됐다고 법원이 인정한 거야.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그 의무를 져야 되는 사람이 항변을 안 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근데 법원은 이제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 거야? 소멸시효 지난 건 맞거든. 근데 나라에서 그 과거사 어디 갔나? 과거사위원회가 우리 항변 안 할 거예요. 약간 이런 식의 제스처를 취해놓고 뒤통수 때리듯이 갑자기 항변을 하는 게 신의 측에 위반된 거니까 이건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소멸시효는 완전 지난 거야. 근데 항변 안 할 것처럼 해놓고 항변을 한 게 문제라고 지금 법원은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두 개 다른 얘기라는 거 인식하면 돼.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기서 권리는 뭔데? 풀어볼게. 국가 배상 청구권 정도로 풀어 읽을 수 있는 거겠지. 맞아? 우리 항상 막연한 표현은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보면 좋다. 한마디로 결정 이후 6개월 이내 국가 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법원이 얘기한 거지.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3년을 넘길 수 없다고 판시했어.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일이 생겨도 마지노선을 3년으로 정한 거야 법원은. 다만 피해자가 부당하게 유죄 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보고, 이건 아까 앞에서 그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얘기하면서 권리자가 장애가 생긴 경우 아까 얘기했었지. 맞아? 유죄 판결 받은 경우는 장애가 생긴 경우로 보는 거네. 그래서 무죄의 재심 판결에 따라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거기서 장애가 해소되었다 풀어 읽으면 무슨 뜻이야?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말이다. 오케이? 그래서 유죄가 내려진 사람은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이 나면 그때를 기산점으로 해서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겠지. 괜찮아? 밑에 이러한 입장에 대해, 자 이러한 입장 풀어 읽으면 그 전달락에서 얘기한 2013년 대법원의 입장이다. 맞지? 거기에 대해서 법률 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려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양보절이니까 끊어봐. 권리 행사 기간이 상당히 짧아서 피해자들에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몇 개월이었어? 6개월이면 존나게 짧긴 하다고. 맞지? 이에 2018년 헌법재판소는 과거사 사건의 국가 배상 청구권에 대해 끊어봐. 불법 행위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헌이 무슨 뜻인지 알지?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의 입장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거 느끼니?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완성됐다고 봐. 다만 신의 칙을 근거로 애들이 다시 권리 행사할 여지를 열어준 거고, 헌법재판소는 애초에 소멸시효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이해돼?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안정성이 국가 배상 청구권을 희생시킬 정도로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그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피해자가 진실규명 결정이나 무죄의 재심 판결이 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3년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단 개념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지. 맞아? 리셋해가지고 3년을 다시 적용시키고 있는 거야. 참고로 거기서 진실규명 결정은 아까 과거사 위원회의 결정을 말하는 거겠고, 그 다음 무죄의 재심 판결이라고 하는 건 윗문단 끝에서 얘기했던 그거 있는 거지. 그 두 가지 케이스 구분하고 그래서 3년을 이렇게 정하는 거야. 괜찮아? 위에랑 연결해서 보면 돼. 객관적 사실의 발생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객관적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끊어볼게. 나대이 법비니까. 권리 행사 가능 여부를 인식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는 주관적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이다. 뭐 거기서 풀어 읽을 만한 건 객관적 사실의 발생. 어떻게 읽으면 될까? 여기서 객관적 사실 패러프레이징 해봐. 응? 불법 행위의 발생일이라고 읽어야겠지. 오케이? 불법 행위의 발생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게 객관적 소멸시효야.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고 권리 행사 가능 여부를 인식한 시점, 그게 위에서 나온 진실규명 결정 무죄의 재심 판결이겠지. 그걸 기점으로 삼는 주관적 소멸시효를 설정했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이후 법원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다만 위헌 결정 이전에 국가가 배상을 청구하여 이미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구제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몇 년 이전도 거?
2018년 이전도에 끝난 거는 어떻게 못한다는 거네. 왜냐? 위헌 결정이 과거의 소급화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요거는 법에서 소급이란 개념을 너네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 소급 적용이란 게 무슨 뜻이야? 되돌린다란 말은 조금 그렇고 어떤 법률적인 결정이 없었을 때가 여기 그리고 판결의 결과 어떤 법률적인 그 적용을 받는 게 이때부터라고 했을 때 항상 법은 그 판결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만 적용이 된다. 맞지? 왜냐하면 요 시기에는 아직 법원이 어떤 결정을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는 법원의 판결이라는 기준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일이 있었던 거잖아. 맞지? 그 상태에서 그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데 이걸 적용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소급 적용이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률은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 때 소급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건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오케이?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소급 적용해버려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막 없던 범죄자가 막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거 생각해 놓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문제는 4번 문제 틀린 사람 있나? 손. 1번 가는 특정 제도의 법의 이념이 반영된 양상을 항상 패러프레이징의 특정 제도 뭐? 소멸시효 법의 이념 정의 or 법적 안정성 그리고 나는 특정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 판결에서의 쟁점 구체적 판결이 뭔데? 뭐 헌법재판소랑 뭐 어디서 그 뭐야 과거사 사건 관련해서 판결 내린 거겠지. 뭐야 1번 몇 번 찍었는데 새끼 이거 무슨 힙합 밀당녀도 아니고 씨발 뭐 말할 수 없다고 저 같은 소리 할래? 못 찍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 그 마지막 두 문제가 그거야? 너는 몇 번 찍었는데? 법에 여러 이념이 유리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어? 이거 원숭인가? 그래서 1번 근데 개인적으로 난 이거 조금 고민하긴 했어. 이거 1번 선지가 난 뭔가 좀 깔끔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했어가지고 나도 고민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뭔가 선지가 4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선지가 아주 깔끔하진 않다는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나머지가 틀린 건 알겠는데 1번이 딱 정확하게 맞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좀 들진 않았어가지고 난 좀 고민하긴 했거든. 근데 나머지가 일단 안 된다는 게 좀 명백하긴 해가지고 좀 헷갈렸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넘어가서 5번 문제 틀린 사람. 호호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3번 왜 틀렸는지만 볼까?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해당 사유가 종료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시효가 새로 구성된다. 끊는 다음에 어디다 끄면 돼? 종료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서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사유 발생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서 새로 진행된다고 했었지. 그리고 애초에 이건 정지란 말이 나왔지. 정지가 아니고 잠깐 했다가 다시 가는 건 중단이지.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지. 이거는 내가 반대로 말했냐? 그러니까 이거 중단이 되면 기산점으로 새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반대로 말했어. 미안해. 씨. 그래서 5번 문제는 그 아까 가지문에서 중단과 정지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걸 너네가 파악했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구분되는 개념이 나왔고 차이점이 뭔지를 인식했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오케이? 넘어가고 6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지? 틀린 사람? 넘어간다. 7번 틀린 사람? 7번 생각보다 좀 있는데. 야 1번 과거사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피고에 해당하는 국가 측이 소멸시효의 항변을 통해 국가 불법행위 존재를 부인한 거야. 야 우리 그런 적 없는데. 이게 아니고 잘못한 거 맞는데 배상해야 될 시간 지났거든. 그래서 못해 인 거야. 2번 객관적 소멸시효면 적용하다 객관적 소멸시효 주관적 소멸시효 함께 적용 지랄.
not A but B였잖아. 3번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가에 의한 소멸시효의 항변이 신의 측에 반하한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아까 이거는 지금 2013년 대법원과 18년 헌법재판소를 구분하는 거지. 13년 대법원은 뭘 기준으로 신의 측이란 걸 끌어와가지고 얘네들에게 기회를 한번 더 준 거였지. 근데 18년 헌법재판소는 애초에 소멸시효 자체를 문제 삼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 맞니? 그걸 물어보는 게 3번 선지지. 2018년 결정으로 신의 측이 뭐 위반됐냐 아니냐 필요 없고 애초에 지금 불법 행위의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소멸시효 완성 자체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기회를 준 거니까. 오케이? 4번 피해자들이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2015년 대법원 판결로는 관련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대상의 사건이다. 이거 왜 틀렸는데? 그리고 5번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국가의 배상을 청구하여 패소가 확정되었더라도 안정성 차원에서 구제됐냐 안 됐냐? 안 된다 했잖아. 이거 틀린 사람도 몇 번 찍었는데. 페이커. 어? 그냥 찍었어? 2번은 뭐냐? 2번 찍은 거는 아니 난 A 법 B 그냥 딱 봐도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인데 뭐뭐뿐만으로 본 건가? 주관성이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 그냥 네 혼자 그냥 뇌피셜 돌렸다는 거야? 어디 뇌에 문제가 있구만. 아니 이건 아니 4번은 그렇다 치고 2번 찍는 거 약간 좀 개인적으로 선 넘었다고 생각하거든. 선을 넘지 마 여균아. 넘어가고 8번. 자 보기 볼게. 가불병은 국가 불법 행위에 의한 과거사 사건 A의 피해자들이다. 2010년 12월에 과거사위원회는 A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했네. 그리고 이후 갑은 2013년 6월에, 을은 2017년 2월에, 병은 2017년 3월에 A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대. 근데 일단 이건 아직 2018년 이전이지. 그러면 무슨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거야? 그 대법원이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맞아? 근데 2013년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진실규명 결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3년 못 넘긴다고 했었다. 맞지? 근데 지금 보면 다 갑은 3년 안 넘었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일단 넘기긴 했지. 자, 갑이나 을과 달리 병은 과거에 A로 인해 부당하게 유죄 판결까지 받은 바 있다. 그럼 갑, 을과 달리 병은 유죄 판결 받고 그 다음에 장애가 해소된 달로부터 6개월이라고 기준이 달라진다. 기산점이 달라진다는 거 인식하면 되겠지. 그리고 한편 을이 A에 대한 진실규명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한 시점은 2017년 2월이고 병은 무죄의 재심 판결이 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대. 소송 결과 각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갑을 병은 모두 승소를 했어. 1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전에 갑이 승소했다면 2010년 12월에 국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 것이 정의를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겠다. 이거는 지금 18년 이전이니까 신의 측을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진 거라고 봐야겠지. 2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 을이 승소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틀렸네. 오케이? 소멸시효 자체가 애초에 리셋되는 개념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2번. 나머지는 다 맞는 거니까 넘어간다. 이거 틀린 사람 몇 번? 안 풀었다고?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선지는 그냥 반화. 단어 문제 넘어간다. 다음으로 황곡. 이건 솔직히 좀 쉬웠다고 생각하는데 비문학 중에 제일 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서 2개 이상 틀린 사람. 이거 씨발 그냥 한국사 공부 안 하냐? 한국사 공부했으면 이거 그냥 뭐 약간 그
옛날 이야기 읽는 것처럼 보면 되는 건데 이건 빨리 볼게. 자, 첫 번째. 조선은 이전부터 이어져온 구율 정책으로 관청이 확보해둔 곡물인 관곡을 용어 정리 수식어로 처리하면 된다. 춘궁기에 빌려주고 춘궁기가 뭐야? 봄에 궁핍한 시기. 봄에 왜 궁핍한데? 쌀이 없어가지고. 우리 춘궁기란 말 정도는 상식선으로 하나 넣자. 쌀은 언제 수확한다? 가을에 수확한다. 이 코리안 땡스기빙 데이가 다가오고 있거든. 우리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쌀 수확을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원래 이걸 갖고 1년 내내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과거에 생산량이 적어가지고 가을에 수확한 걸로 1년 내내 먹다 못 먹다? 못 먹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뭘 같이 먹었어? 보리를 같이 먹었다. 보리 이거 상식으로 알아놓자. 언제 심냐? 늦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심는다. 오케이? 왜냐면 이모작이라고 한 거 들어봤지? 한 땅에서 쌀도 심고 보리도 심고 한다고. 쌀 키우는 동안에는 이제 못하잖아. 그러니까 수확 끝난 다음에 겨울에 심어. 얘는 언제 수확하니? 봄 지나가지고 이제 여름 다가올 때 수확을 한다. 그러면 문제, 이 봄은 쌀도 없고 보리도 없는 시기지. 그래가지고 그걸 한자로는 춘궁기라고 하고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 보릿고개라고 한다. 보리 수확하기 전까지 그 존버 타는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하거든. 그때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었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 춘궁기에 나라에서 쌀 빌려주고 가을에 환수하는 환곡이 있었다고. 관곡은 원래 흉년과 정쟁 대비를 위한 것으로 그 유지가 중요했어. 그래서 쥐에 의해 줄어든 양을 벌충하거나, 벌충이라고 하는 건 그 모자란 거 채우는 걸 말한다. 그리고 관련 일을 하던 아전의 생계비 조로. 아전 뭔지 알지? 관청의 하급 관리를 아전이라고 한다. 걔네들 월급 개념이었다고. 그래서 빌려준 관곡의 일정 비율만큼을 모곡이라는 이름으로 이자처럼 더해서 환수하는 것이 관례였다. 관례는 국룰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니고 조금 수수료처럼 모곡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운영했다고. 그런데 조선 후기에 재정 파탄이 이어지자 모국을 통해 재정을 보충한 일이 법제화되고, 원래는 뭐였다? 관례였다. 근데 모국을 통해 재정을 보충하는 게 뭐 됐다? 법제화되었다. 차이 있냐? 국룰이라고 하는 건 진짜 리얼 정해진 게 아니지. 법으로 땅땅 정해진 거 아니고 그냥 해왔던 건데 이제 완전 법으로 정해졌다고. 그리고 자원자에게만 이루어져야 할 환곡이 강제성을 띠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하는 놈만 주는 게 아니고 뭐 국가가 모두에게 강제 대출을 해줬다는 거지. 오케이? 결국 그에 따른 수탈이 심화되어 밀란의 원인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두 번째,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지방관들의 수탈 방법들을 기록해뒀다. 그중 가부는 관곡의 절반을 본래 용도로 남겨두라는 반류 반분의 원칙을 어겨 추가로 얻는 모국을 따로 취하는 일이다. 거기서 본래 용도가 뭔지 알아야 된다. 위로 눈알 굴려보면 본래 용도가 뭐였다? 흉년과 전쟁 대비. 그걸 위해서 50%는 남겨놨어야 됐다고. 근데 그거를 어겨서 추가로 얻는 모국을 따로 취하는 걸 말해. 이 원칙은, 즉 반류 반분의 원칙은 영조대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 명시된 것으로 어길 시에 엄벌에 처해져. 한편 황곡에 대한 백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마저도 수탈에 이용되었다. 마저라고 하는 건 원래는 도와주려고 만든 게 오히려 괴롭히는 이유가 원인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가령 지역마다 관곡의 양은 비슷해서 인구가 많은 지역인 연군에 비해 인구가 적은 상군에서 개별 백성들의 황곡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 많든 사람 적든 관청에서 갖고 있는 쌀의 양이 똑같다고. 이해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적은 애들은 갚아야 될 부담이 더 큰 거지. 맞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산군의 관곡을 사들여 연군의 관곡으로 채우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고가가 높은 지역에서 환수된 곡물을 팔아 일부를 착복하고 남은 화폐로 고가가 낮은 지역에서 곡물을 사들여 관곡에 채워넣는 일인 이무로 변질되었대. 수식어 처리만 하면 돼. 자, 거기서 이무라고 하는 건 고가가 높은 지역에서 환수된 곡물을 팔아 일부를 착복하고 그걸로 싼 걸로 채워넣는 거지. 약간 이거 따서 갚는다 개념인 거지. 이 말 이해돼? 오케이? 비싼 곳에서 받아
그걸 팔면 비싸게 파는 거지. 그러면 그 남은 걸 바탕으로 싼 데 가가지고 사서 대신 채워 넣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따서 갚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또한 백성을 위해 광곡을 화폐로 수납받도록 한 제도인 작전을 운용할 때 곡물과 화폐의 환산 비율인 상정례를 지키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 일인 증고도 늘었다. 이무 그 다음에 증고. 요게 원래는 백성을 위한 건데 백성을 조진 일로 변질된 놈들을 말하는 거야. 알겠니? 솔직히 말해서 얘는 뭐 처리만 잘하면 돼. 이거는 생소한 표현들 나왔을 때 수식어 처리해서 와리가리만 잘 치면서 읽으면 어려운 말은 아니라고. 오케이? 그다음 그 외에 관곡에 쭉정이를 넣어 빌려주고 알곡을 훔쳐가는 등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는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쭉정이는 껍데기만 있는 거 그리고 알맹이 있는 걸로 돌려받는 그런 문제도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밑에 지방관들과 아전들을 엄한 형벌로 다스리자는 다수의 안에 대해 그 실효성의 의문을 가진 정약용 등의 일부 학자들은 다른 기관에 흡수되었던 상평창의 회복을 제기했다. 상평창 흡수됐던 놈을 되돌리자고 얘기했어. 상평창은 농사의 풍년과 흉년 등에 의한 고가 변동에 따라 쌀 때 사들이고 비쌀 때 내놓아 물가 조절의 기능을 하던 기구였다. 대충 이해됐나? 풍년일 때는 쌀이 많지.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은 내려가. 맞지? 그러면 쌀 때 곡식을 사놨다가 흉년은 쌀 수확을 많이 못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지. 그때 국가가 비축해뒀던 쌀을 풀어가지고 밸런스 있게 가격을 유지하려고 했었다고. 최근에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뭔지 아냐? 그 일본도 그 쌀 그거 하는 걸 정부가 이제 막 비축해놓고 하는데 일본 쌀값 계속 올랐었잖아. 근데 정부에서 씨발 그거 존버 타고 안 풀어줘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그 누구지? 그 무슨 그 무슨 그래 펑쿨 색자가 그거 막 자기 직 걸고 뭐 지랄한다 해가지고 그 가격 내린 거 뭔지 아니? 응. 니 펑쿨 색자 누군지 모르지? 그 약간 좀 이상한 아저씨 있던데 그 왜 펑쿨 색자라고 했지? 펀하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펑쿨 색자야? 어. 아 그런 식으로 그냥 약간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원래 그런 밈이 있었어? 아 원래 밈이었는데 그 아저씨가 농담 치듯이 그냥 했는데 그걸 진담이라 생각해서 사람들이 깐 거라고? 어.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 아저씨가 아직은 힘이 없어가지고 그 막 일부러 막 멍청한 척하다가 약간 지금 그 숨겨진 힘을 드러낸 거라는 뭐 그런 고이즈미 니넨 모를 텐데 옛날에 총리했던 사람이거든. 그 약간 그 쥐새끼처럼 생긴 그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최근에 그 상평창 비슷한 그 얘기가 일본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회복을 이제 정약용 씨가 제기했다고. 정약용은 유형원과 이익에 의해 제기되어 왔던 상평창의 회복에 관해 그러면 정약용 유형원 이익은 공통점이 있는 거지. 상평창 회복하자는 애들 오케이 묶인다. 정약용 이익 유형원이 거기에 대해 경세우표 등에서 다루면서 백성들이 갚지 못해 탕감의 필요성이 있을 때 상평창의 곡물을 재원으로 쓸 수 있고 고가 안정으로 백성들의 생계를 도우면서도 이무 등도 방지할 수 있으며 그 매매 차이 커서 손쉽게 재정 확충과 구휼에 나설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니까 상평창을 운영하는 게 존나게 좋은 점이 많은 거지. 지금 한 네 가지 정도 제시된 것 같은데 처음에 백성들이 갚지 못해서 탕감의 필요성이 있을 때 탕감이 뭔지 알지? 빚 그냥 떨어주는 걸 탕감한다고 한다. 오케이? 근데 이제 그 상평창 공모를 아니 그 최근에 또 정부에서
그 빚쟁이들 빚 다 갚아줘가지고 사람들 막 지랄했었는데. 그러고 이무 같은 문제도 이제 방지할 수 있대. 이무 등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건 껍데기 벗겨서 먹어 읽어야 되지. 위로 가서 이무가 뭔지 한번 보면 되는 거다. 이무가 뭐였어? 비싼 데서 뭐하고 싼 데서 뭐하고 그게 이무였었지. 맞아? 상평창 있으면 그거 방지되고 매매 차익이 커가지고 재정 확충과 구휼에 나설 수 있다. 이게 상평창의 좋은 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구휼은 못 먹는 백성들 구해주는 거 말한다. 다만 주목해봐. 정약용은 파환론에 대해서는 반대했대. 여기서 파환론은 상평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환곡을 완전히 없애자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환곡이 해주는 기능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 상평창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환곡 자체를 없애자라고 하는 게 파원론인데 그건 반대했다고 정약용 씨가. 정약용은 재정의 절반이 이미 환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는데 조선재정 파탄 나가지고 아예 그 모곡이라고 한 게 뭐 된다? 법제화 된다고 했잖아. 맞아? 그게 이미 현실적인 상황에서 구휼만큼 재정의 안정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환곡의 폐단은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정약용이 파원론을 반대한 이유는 뭐 때문에? 재정의 안정성 때문에. 오케이? 추후 정약용의 안은 기정진 등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노사학파에 이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의 주장은 큰 궤를 보면 유영원, 이익, 정약용, 기정진 이런 플로우로 이제 흘러갔다는 거겠지. 넘어가서 다만 정약용이 아는 곡물 대여로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이 왜 국가 독점으로 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거? 민간에서 맡아서 할 수도 있는 일인 거잖아. 맞지? 근데 왜 나라가 이걸 나서냐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갑자기 국민연금 생각나는구만. 또한 국민연금 생각하면 돼. 안 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 너네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내는 거 돈 존나 아깝거든. 난 못 받을 게 뻔한데 씨발 돈 내는 거 계열받는다고. 근데 그거 국가에서 강제해가지고 안 내면은 막 그 문제 되거든. 무조건 내야 돼. 막 신용불량자 되고 막 그런다고 국민연금 안 내고 하면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잖아. 국민연금 같은 거. 그래서 민간에서 그냥 그런 거 하잖아. 맞지? 개인연금이 따로 있어. 그걸 왜 나라가 하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거. 아 내가 낸 거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 개 같은 거. 응? 아니 구라 안 치고 진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같은 거 한 달에 거의 5, 60만 원 나가거든. 존나 많이 나가. 씨 그게 나는 회사 소속이 아니잖아. 원래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반을 그 나라 회사에서 내줘. 개인이 절반 부담하고 개인이 회사에서 부담하는데 나는 그냥 회사가 아니니까 프리랜서 개념이니까 그 100% 내가 내야 되거든. 계열받네 갑자기 이거. 아 그 불법이라고 씨야 그 약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아무튼 그 정정당당하게 세금 내야지 씨. 아니 나도 사업자는 있어. 근데 그 뭐 난 세금 같은 거 잘 몰라가지고 그냥 내라는 대로 다 내고 있어. 그래서 아무튼 또한 농업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상업을 추구하려 하는 등 이런 만 같은 거 봐야겠지. 농업이 근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다 농사 짓는데 이 새끼들 농사를 계속 짓도록 하면서 뭐 이런 저런 것들은 꾀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굳이 뭐 농사만 존나게 지을 필요 있냐는 거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박재관이나 유소원 등 선대 학자들이 상업의 진행에서 재정 확충의 답을 찾고자 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너네들 알다시피 실학자들이 중농학파, 중상학파로 나뉘는 건 알지? 사실 앞에서 나왔던 유영원, 이익, 정약용이 대표적인 중농학파 실학자들이다. 농업의 개혁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자. 걔네가 중농학파 실학자들이고 북학파 내지는 중상학파라고 불린 애들이 박지원, 유수원 외에 2명 정도 더 있거든. 누구? 이거 아니 박재가 유수원 외에 박지원도 있고 한 명 더 있다. 홍대용도 있다. 뭘 어떻게 하는 애 씨발 너네 한국사 안 볼 거니? 캐삭방 하고 싶은데 나온지 안 나오는지 캐삭방 고? 박 중농학파 중상학파 한국사 교과서에 나온지 안 나오는지 아 추잡하다 추잡해. 아니 그럼 지금까지 한국사 기출에 한 번도 안 나왔다. 나는 나왔다 너는 안 나왔다. 콜?
아 추잡하네 이 새끼 이거. 어? 그럼 넌 뭘 걸 수 있어? 그건 안 하지 이 새끼야. 그건 모르지. 끼키봐야 20문제밖에 안 되는데 이거. 그래 요즘에 그 근현대사가 너무 비중이 커져가지고 이제는 안 나오지. 근데 알아나 이 정도는. 자 문제 넘어가서 난 개인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10번 틀린 사람 뭐지 이거? 1번 황곡 업무를 담당하던 아전들이 생계를 위해 모곡을 거뒀던 것도 황곡을 통한 수탈에 해당한다 했지. 야 모곡은 뭐라고? 원래 관례야 관례. 아전들이 월급 못 받고 이러니까 황곡 빌려줬다고 도둑 이제 받을 때 이건 수수료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 맞지? 수수료 쪽으로 조금 더 받아가지고 그걸로 애들이 먹고 살았다고. 모곡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문제는 뭔데? 어 재정이 파탄나면서 모곡을 통한 재정 보충 환곡이 강제화된 게 문제의 원인이지 모곡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1번이 답이야. 이해? 뭐 찍었는데? 3 3 넌 뭔데? 4? 야 3번 황국과 관련하여 엄한 형벌로 다스리는 안 대신에 법제도의 정비를 강조하는 안은 누가 제기했어? 정약용 씨 맞아? 응. 노사파에 의해 이어졌다. 정약용이 아닌 기정진한테 이어졌다. 4번 유양원과 이익은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 패러프레이징의 상평창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로 존재하면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약용 유양원 이익의 공통점이 아까 뭐였는데 다 뭘 회복하자? 상평창 복원하자 했잖아. 다른 놈한테 흡수됐던 거. 넘어가서 11번 기억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정답 4번 이거 왜 맞는지 이해돼? 왜 연군에 비해 산군에서 환곡 부담이 크냐? 아까 위에서 환곡이 강제화 된다고 했지. 강제화? 강제성을 띠게 된다 했지. 근데 사람이 많잖아. 그러면 엠빵을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엠빵이 되는 거니까 지역별로 관곡의 양 자체는 상수지. 정해져 있지. 근데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면 인당 부담은 줄어드는 거지. 근데 똑같은 양을 더 적은 사람들에게 분배하면 하나하나가 받는 양이 커지니까 갚아야 될 양도 커지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4번이겠지. 넘어가서 12번 틀린 놈. 니네 뭐 생각보다 그럼 씨발 다 문학에서 틀렸냐? 문학이 어렵다고? 이해할 수 없구만. 자 보기는 읽어볼게. 무슨 생각했는지만 떠올려봐. 1번 자 일단 보기부터. 적발되면 중한별을 벌을 면치 못할 것인데 모국을 이롭게 여겨서 응당 그대로 둬야 할 것까지도 빌려주니. 네 글자. 반륜반분의 원칙을 어겼구나. 괜찮아? 내가 한 생각만 읽어봐. 자 관청의 공물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정해놓은 대로 쌀 1석에 돈 3냥으로 바꿔줘야 하나 시중에서 쌀 1석이 온양 나감으로 백성 등에는 시중의 값을 받아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일이 많았다. 지금 뭐를 지키지 않았다? 상장례를 지키지 않아서 증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 풍년에서는 곡물을 사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관청에서 수천만 섬을 사들이면 고가는 오를 것이다. 설령 상평의 이익이 박하다고 해도 모국과 비교하면 몇 배가 넘을 정도로 크며 백성에게 억지로 값을 더 많은 것도 아니다. 아 지금 뭐에 이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상평창이 이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밑에 천하 이익에 장사만 것이 없으나 장사의 명색마저 높이면 누가 쟁기를 지고 밭고랑에 들어가겠는가? 뭐가 근본이다? 농업이 근본이라는 생각. 문장별로 요 정도 생각 정도 해놓으면 될 것 같네. 그러면 3번 보기에 제시된 관청에서 곡물을 대량 사들인 이유는 비쌀 때 냈나 부담을 덜면서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보기에다 나와 있었지.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반륜반분의 원칙에 부합하는 거야? 아니야. 위배되는 거지. 2번 상정례를 따르지 않고 백성이 시중값을 받아 이익을 취한 것은 광고를 화폐로서는 증거를 악용하는 작전이란 것이라고 했는데 작전을 악용하는 증거지. 굳이 따지면. 4번 상평의 이익이 박히도 모국보다 큰다는 건 상평창으로 재정을 보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아니고 상평창 이득이 더 된다고 했는데 모순적인 말이지.
5번 보기에 제시된 장사에 관한 묘사는 상업이 가져다 수 있는 큰 이익에 주목했다. 아니지? 긍정하는 진술도 아니지. 넘어간다. 이건 틀릴 문제 아니야. 13번 단어 문제 넘어갈게. 야 14번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과학치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2개 이상 틀린 사람 날린 거 빼고 날려서 빼고 니밖에 없는데 이 수치스러운 녀석 이거 뭐라고? 이거 읽으면서 실리카겔 알아? 가수 말고 이 새끼야. 나도 읽다 보니까 생각나가지고 찾아보니까 맞더라고. 니네 김 먹으면 김 그 플라스틱 그 안에 차곡차곡 있는 그 김 있잖아. 거기 보면 그 습기 채우기 위해서 실리카겔이라고 한 게 들어있지. 구슬 같은 거. 뭔지 아냐? 절대 먹지 마세요 하면서 그 이상한 회색깔 구슬 같은 거 막 들어있어가지고 막 바삭바삭한 거 있잖아. 그게 실리카겔이지. 맞아? 이거는 그 실리카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이야. 이건 나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산화규소라고 했지. 규소 영어로 뭐라는지 아냐? 이거 문과들한테 물어봐야지. 민찬이 규소가 영어로 뭐야? 이거 뭐야? 아닌가? 뭐, 스펠링 틀린 줄 알았네. 실리콘 말하는 거야? 뭐라고? 몇 번인 줄 내가 씨 알아서 뭐야 이 새끼 화학 부심 존나 부리네 씨. 남들 다 떠난 그 화학의 그 그 폐가에 남아가지고 이 새끼 화학한다고 지금 우리 집 아직 영업합니다 씨발 이지랄하고 있네 이거. 남들 지금 이미 사타민이 지구과학인이 지금 다 떠났는데 아직도 그 폐가에 남아가지고 그 장사한다고 그러고 있네 이 새끼. 이거 실리콘 몰라도 돼 이 새끼야 몇 번인지.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씨발 규소가 근데 그 모래의 성분 아니었냐? 모래가 규소 아니야? 근데 약간 난 과학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라서 하는 말인데 모래랑 실리콘이 어떻게 같은 개념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아니 실리콘은 씨발 말랑말랑한 건데 이건 딱딱한 거잖아. 야 지금 마지막 화원 선택자 앞에서 지금 화학 부심 부리지 말라고. 야 이 중에 혹시 화원 한 사람 있냐? 너도 화원이야? 이 새끼 이거 폐가에 남아가지고 지금 그 허물어져가는 폐가에 그 마지막까지 남아서 탈출 못하고 있네 이 새끼들. 화학이 2만 명? 수능 몇 명 한지 모르겠는데 한 2만 명 한 것 같은데 2만 명 정도라고 난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요지는 그 실리카겔이라고 하는 거 만드는 방법 얘기하는 것 같아. 요거는 뭐 첫 번째 문단에서 내가 했던 생각만 조금 얘기할게. 첫 번째 문단에서는 나는 읽다가 뜬금없이 과정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넘버링하면서 글을 읽었었거든. 무슨 말이냐면 수막이 형성되기 쉽다. 그리고 수막들이 커지면서 겹쳐지면 액체 다리가 형성되고 증발되면 고결 상태가 된다. 이거 읽고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넘버링하면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 한번 했었어. 오케이? 됐든 갑자기 이제 어떻게
입자들이 엉기는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거 정리 잠깐 했었고,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고결 방지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산화규소가 널리 사용된다. 그리고 합성 과정을 통해 흡수성 높이는 게 필요하다 부분 보면서 그 합성 과정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겠다. 그거 생각했어. 두 번째 문단, 이산화규소는 규소 하나에 실리콘 두 개가 결합되어 있대. 뭐 대충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리고 삼연체를 이루고 있는 게 안정적이다. 그리고 침전법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침전법 얘기하겠다 정도로 그냥 생각했었어. 그리고 세 번째 문단, 물에 규산나트륨 녹이면 규산음이온, 산성물질 녹이면 수소양이온인데 규산음이온과 수소양이온 반응에 의해 메타규산 형성된다는 말 나왔지. 근데 메타규산은 그 자체로 불안정해서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가 물 분자 이루면서 빠져나가고 이산화규소 분자들만 남는데, 이산화규소 분자들은 한 분자의 규소에 다른 분자의 산소들이 결합하면서 삼연체를 이루고 느슨한 그물을 이루듯 안정된 구조를 찾아간다 했지. 봐봐, 이산화규소는 SiO2지. 근데 아까 이거 O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4개가 둘러싸야지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맞아? 이 새끼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빨리 사탕으로 도망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산소 2개인데 2개가 더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면 한 분자의 규소에 다른 분자의 산소들이 결합하면 삼연체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다른 데서 O 2개를 더 가져온다는 말이겠지. 이해됐어? 그렇게 느슨한 그물을 이루듯 안정된 구조를 찾아간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있고 나 화학 잘 모른다. 나머지 2개는 여기서 갖고 와가지고 그물처럼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간다고 얘기한 거지. 남의 거 가져와가지고. 이 새끼 또 한마디 하려고 지랄하지 마. 오케이. 다만 물 분자들의 방해로 삼연체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질이 아니고 비결정질 상태가 된대. 그리고 밑에 동시에 물속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수소 하나 산소 하나로 이루어진 수산기들이, 수산기는 수소 산소 HO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규소에서 다른 분자들이 산소가 결합할 자리에 대신 결합해서 다른 분자의 산소가 결합할 자리에 대신 결합해서 규소와 수산기로 이루어진 신라놀기를 형성한대. 그러니까 지금 표현을 굳이 해보자면, 나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 봐봐, 지금 이산화규소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근데 이제 얘가 안정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데에 있던 얘를 가져오는 거잖아. 맞지? 맞아? 그리고 얘는 표정 왜 그런데? 얘기해봐. 뭐 겸허히 받아들일게. 뭐 이게 알았어. 여지는 이거는 원래 얘가 갖고 있던 게 아니고 다른 놈에게서 가져온 거란 뜻이야. 이해돼? 근데 어디 갔나? 다른 분자의 산소가 결합할 자리 대신 결합한다라는 건 여기에 O가 붙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거기에 경우에 따라서 뭐가 붙기도 한다는 거야? 굳이 그냥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다는 거겠지? 뭐라고? 아이씨 알겠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걸 뭐라 한다고? 신라놀기라고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경우에 따라 수산기가 결합해가지고 신라놀기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2가지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이거 하는 과정에서. 이해됐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 신라놀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비결정질인 이산화규소가 합성될 수 있다. 거기서 신라놀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비결정질인 이산화규소라는 말이 얘도 있으면서 요것도 있는 이산화규소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 거겠지. 이 말 이해돼? 이 2가지를 같이 갖고 있다는 말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밑에 4번째 문단에서는 거기 봐봐. 신라놀기에서 수산기일 때 어쩌고 저쩌고 음전화 양전화 어쩌고 저쩌고 신라놀기의 수소는 물 분자의 산소를 정기적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또한 비결정질 상태에서는 공기와 더 넓게 접촉해.
그러고 침전법으로 마지막 문장 침전법으로 합성한 이산화규소가 높은 흡수성을 지닌 이유라고 했지. 침전법으로 합성한 이산화규소가 높은 흡수성을 지닌 이유는 두 가지인 거지. 첫 번째 뭐? 신라놀기 때문에 물을 잘 땡긴다. 두 번째 뭐? 비결정질이다. 여기서 비결정질은 누가 만드는 거? 얘가 만드는 거. 그리고 물 잘 땡기는 성질은 누가 만드는 거? 얘가 만드는 거. 이해돼? 요렇게 해가지고 이산화규소가 흡수성을 높게 지닌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내 말 이해돼 이 말? 오케이? 그러고 마지막에서는 뭐 그 칼슘 어쩌고 저쩌고 얘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봤던 건 그거야. 이산화규소는 아까 첫 문단에서 그 과정 있지. 수막 형성 1번, 액체다리 형성 2번, 그 다음에 액체다리 증발 3번, 고결 상태 4번, 5번 품질 저하 미생물 증식. 나는 이렇게 5개로 나눴거든. 이산화규소는 어디에 작용하는 거야? 액체다리 형성을 못하도록 2번에 작용한 놈이었지. 칼슘 화합물은 뭐에 작용하는 거야? 수막 형성을 억제한다 했으니까 1번 과정에 작용한 놈이지. 나는 마지막 칼슘 화합물 그 부분 읽으면서는 이산화규소가 작용하는 지점과 칼슘 화합물 작용하는 지점이 다르구나 정도까지 파악했어. 내 말 이해돼? 내가 아까 읽으면서 주목했던 그 부분을 너네들도 비슷하게 봤으면 될 것 같아. 문제는 14번 틀린 사람 있냐? 이거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했던 거 보면 되고 15번 니네 브라더스가 틀린 건 넘어간다. 16번은 이 합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건데 5번 볼게. 메탈규선을 거쳐 남은 이산화규소 분자들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가 규소에 신라놀기가 결합하면서 안정적인 상태가 되기도 한대. 신라놀기랑 그 안정적인 상태는 따로 봐야 되는 거다. 이해돼? 이산화규소의 안정은 다른 분자의 산소가 붙으면서 되는 거고 수산기가 결합해서 신라놀기가 형성되는 거잖아. 신라놀기랑 그 이산화규소 4개짜리는 다른 애라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야. 이 말 이해할 수 있어? 오케이? 넘어갈까? 17번 같은 경우는 왜 물속에서 합성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3번 미세한 구멍들이 형성되는 거 비결정질 관련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 대신 결합될 수산기 이거 물 땡기는 거 얘기하는 거지. 음전화 양전화 해가지고. 그래서 3번 되는 거다. 방금 봤던 거 이거랑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고 각각의 특성이 전부 다 습기 제거하는 데 도움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구분할 수 있으면 17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니? 요 지문 같은 경우는 이거 모양을 너네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해결 가능했을 것 같아. 넘어가 볼까? 장기전 이거 씨발 존나 쉬운데 여기서 틀리면 진짜 속상하거든. 장기전에서 내가 문제 틀린 게 있다. 씨발 생각보다 많이 틀렸는데? 뭐야 이거 왜 틀린 거지? 야 다시 틀린 사람 빨짝 손 들어봐. 몇 번? 19 20 18 19 씨발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몇 번? 너 다 틀렸다고? 아니 못 풀어서 못 읽어서 못 푼 거 빼고 너 20? 21? 씨발 다 봐. 아니 이거 씨발 쉽지 않았냐? 야 장기가 뭔지 아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잡아먹던 야생 조류 중에 꿩이라는 새끼 있거든. 지금은 잘 안 먹는데 그 수컷 꿩을 장기라고 하고 암컷 꿩을 까투리라고 한다. 장기전은 조선 후기 판소리기 소설이거든. 그래서 이제 우화 소설이야. 짐승들이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과부가 남편 죽은 애 말하는 거잖아. 옛날엔 재혼이란 말 안 쓰고 개가라고 했거든. 집안을 고친다고 해가지고 그 개가 금지를 까는 내용이다. 가부장제 비판하는 작품이라고 보면 돼. 내용은 이래. 어느 겨울날 장기랑 까투리가 그 눈 내린 산에서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쫄쫄쫄 굶으면서 간다고.
가다가 이제 거기에 콩 하나가 이제 놓여 있어가지고 장기가 이제 배고파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하거든. 근데 까투리가 이제 그 막 말려. 야 씨발 어제 지난밤 꿈이 존나게 수상했는데 왠지 이거 먹으면 좆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마.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야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눈 존나 쌓여 있고 짐승들도 없고 뭐도 없는데 여기 콩이 놓여 있는 거 존나게 수상하다. 그리고 보면 지금 여기 콩 있는데 주변에 막 사람이 빗자루 같은 걸로 살살살 쓸어 놓은 것 같은 흔적도 있고 하니까 이거 틀림없이 덫이다.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가 어디 여자가 막 하면서 이제 아니 실제 내용이 이래. 진짜 남자가 한 일에 막 씨 막그 토사녀 아니 내 생각 아니고 그 내용이 실제로 그렇거든. 그래서 아내 말 안 듣고 이 새끼가 콩 쪼아 먹다가 그 덫에 이게 팍 그 옛날 덫 존나 그 뭔지 알지? 이빨 같은 거 쇠로 된 거 이렇게 팍 해가지고 이 새끼 대가리 날라간다고. 근데 이제 그 죽으면서 장기가 야 너 내가 먼저 가더라도 재혼하지 말고 수절을 해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막 그걸 강요를 하거든. 뭐라고? 그러고 근데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버전이 두 가지로 이제 나뉘지. 정절을 지키는 경우도 있고 새 남자 찾아가지고 이제 떠나는 버전도 있는데 이 버전은 뭐다? 새 남자를 찾아가지고 이제 떠나는 내용이라고. 이해됐나? 이때 이런 서사에는 여성의 솔직한 보기 잠깐 보면 솔직한 욕망을 긍정하는 당대의 변화된 인식. 여기서 이제 여자가 정절을 지키는 건 전 근대적인 과거의 가치관이잖아, 맞지? 맞아? 그래서 그 막 독수 공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아니 아니 너무 얘기하려니까 너무 좀 약간 내용이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아니 아니야 씨 논란이라니 이 새끼야. 그러니까 뭐 이제 다들 그거 하니까 남자만 욕망을 가진 게 아니잖아. 여자도 욕망을 갖고 있다고. 그게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그 가치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드러내는 걸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래. 그래서 아줌마들은 존나게 솔직하잖아. 이게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아줌마 아저씨들이 막 더 뭔지 알지? 이거 잘 설명이 힘든데 그 막 산악회 같은 데 가면 그 아줌마 아저씨들 장난 아니라고. 그 욕망이 존나게 솔직하다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걸 막 대놓고 드러내고 그러니까 지금 재혼을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무슨 뭐 의리를 지키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결혼 안 하고 남편 없이 그 늙을 때까지 혼자 사는 거 힘들다고. 돈 문제가 아니고. 근데 재혼을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긍정하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리고 과부의 계가를 이제 부정적으로 여기는 인식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고 했는데 내용은 이래. 앞부분 줄거리 보면은 남편 갔지. 그리고 많은 새들이 찾아오지. 종다리, 황새, 그다음 뭐야? 지리산 장기 오는데 종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포즈 하니까 이 새끼 막 싸대기 내려려고 막 지랄하고. 근데 남편 몇 자리 봐줬으니까 이제 보내줄 테니까 꺼져 이러고. 황새 같은 경우는 첩이 돼달라고 막 지랄하니까 니네 12아들 관례하고 맏아들이 20 먹고 내 나이가 30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새끼 이거 12아들이 관례했다는 건 성인이 되었다는 거거든. 이미 자식이 지금 어른이고 첫째 아들은 20 먹은 네 자식이랑 나랑 10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새끼 정신 나갔냐고 지금 지랄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장기가 이제 왔는데 장기가 올 때 각설 부분에서 보면 이 새끼 막 그 얘 만나려고 갖은 고난을 다 해치고 오지. 막 짐승들이 막 개가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화살 쏘고 총 쏘고 막 지랄해가지고 겨우 왔는데 까투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너 여포처럼 늠름하고 소진장이처럼 달변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너 이 새끼 나 지금 꼽주려고 온 거지? 지랄 말고 거기 술이나 드시고 잠이나 자라 뭐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고 눈웃음 치며 돌아 앉았는데 인데 지리산 장기가 이제 열심히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국에는 마음을 열게 되고 그 마지막 단락 중략 뒷부분만 읽어보면 까투리 하는 말이 이것이 의인일인고 우리 둘이 3살 적에 못 만나고 이제야 만났으니 살 날이 며칠 될까? 어디에서 이제 왔나? 철석 같은 내 마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3살 적에 못 만나고 이제야 만났으니 살 날이 며칠 될까라는 건 야 내가 씨발 남은 인생 살아봤자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수절하면서 살 필요 있다 없다. 살아있을 때 즐기자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수절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거고, 종다리 직관 말이 산소 터는 좋다마는 과부되면 수절기 어렵다 하더니 여기서 직관이란 건 그 풍수지리 봐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종다리가 그 장기 묘자리를 봐주면서 여기가 터가 좋긴 한데 여기에 무덤 쓰면 너 아마 정절을 못 지킬 거야, 재혼하게 될 거야라는 예언을 한 거야, 풍수지리상. 근데 그 얘기를 했더만은 직관 말이 허자가 구라가 아니구나 하면서 자식 불러 하는 말이, 너희들을 살리려고 이내 팔자 고쳤으니 날 따라가자. 그러니까 지금 재혼의 근거를 누구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이제 재혼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네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재혼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자식들이 울며하는 말이, 춘일 녹음을 시름 없이 바라보면 날마다 해종을 써서 눈물 지며 한숨 지며 허둥허둥하기로 괴히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엄마가 봄날 녹음을 우거진 풀 그냥 맨날 맥없이 바라보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지랄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갑자기 견디다 못하여 고친 팔자 할 말 없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쳤다고 따라가자네. 이거 무슨 말이야? 견디다 못하여 고친 팔자라는 건 지금 남편이 없으니까 막 밤마다 막 허벅지 막 찌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욕망에 넘어가가지고 재혼하는 거면서 왜 우리 핑계 대냐는 거지. 이해돼? 자식들은 지금 우리 핑계 대지 말란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는 눈꼴 틀려 그런 꼴 안 입으니 혼자 가서 잘 살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맹랑하다 까투리 말이, 할 일 없다. 아기 딸은 전물력 걸어안고 자란 자식들은 다 버리고 님을 따라가리로다. 그러니까 애기는 내가 데려가서 키우는데 다 큰 새끼들은 버리고 가겠다는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새 남자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욕망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 그 다음에 18번 4번 선지 보면 리얼 봐봐. 까투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처음에 지리산 장기가 얘기했을 땐 지랄 말고 술이나 먹고 발 닦고 잠이나 자라고 했지. 요청에 응한 게 아니야. 이해됐나? 넘어가고 19번 A 부분에서 대비되는 상황을 언급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한다고 했는데 대비되는 거 뭐 있는데? 내가 해봤던 건 홍황과 뼈거든. 니네 그 A 부분에 보면 이거 원래 황진이 관련된 시조 뭔지 아냐? 그 시조 중에 뭐 있지? 홍화는 어디 가고 뭐 백골만 남았느니, 그 청산 아씨 갑자기 나 기억이 안 나네. 거기 뭐 자느냐 누웠느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황진이 무덤 지나가면서 그 시조 알아? 에이 씨발. 그래서 아니 그 청초 우거진 고래 자느냐 누웠느냐 홍어는 어디 가고 백골만 묻혔으니 잔잡고 권할 데 없어 이내 슬퍼하노라 그를 슬퍼하노라. 이게 황진이 죽어가지고 쓴 시조야. 지나가던 애가 이제 그거 보고 슬퍼한 건데, 홍아는 여인의 붉은 얼굴 말하는 거고 뼈다귀는 그 죽은 무덤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 살아있을 때가 홍안이고 죽은 게 뼈다귀겠지. 이런 게 대비되는 상황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거겠지. 그거 말고 또 뭐 있나? 나는 일단 이것만 본데. 그 어디 나와 있냐? 아, 무한년 유배라도 풀릴 날이 있건만 우리님은 어이하여 돌아올 줄 모르시나. 그것도 대비되는 상황이겠네.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겠지. 이거 틀린 사람 몇 번 찍었는데? 너 빨리빨리 얘기해봐. 또 2번 의문형 표현을 활용해 타고난 운명을 원망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의문문 이내 신함장 다 끊느냐? 이거는 운명을 탓하는 거 아니지. 무한강물 되거든 근심으로 배를 모았다고 님 계신 곳에 가자 하나? 운명 탓하는 거 아니고. 가던 길을 잊었는가? 운명 탓하는 거 아니고. 이거 뭔데 이거? 자는가 누웠는가? 운명 탓하는 거 아니고. 뭐가 문제야? 그거 몇 번째 줄이냐? 애고 답답 서름이야 과부마련 니라서 하였는고. 이거? 그러니까 우리님은 가시더니 소식이 돈절하. 돈절은 끊겼다는 뜻이거든. 너는 아느냐? 알거들랑 일장 편지 전하여 주려무나.
봐봐. 그 위에서부터 볼게. 춘삼월 호시절에 이화 도화 행화 방초들아. 이거 이화 도화 행화 봄꽃들 말하는 거지. 이 꽃들아 1년 추색 하늘 말아. 그러니까 1년 춘색 하늘 말하는 거야. 1년 동안 봄빛을 하지 말라고. 봄빛이란 건 올해가 잠깐이야. 잠깐이란 거잖아, 맞지? 그래서 너는 천지무궁이라. 이 말은 니네들의 그 춘색 봄의 아름다움은 계속 간다는 거야. 왜? 시간은 반복될 테니까. 근데 우리님은 가시더니 소식은 돈절하다. 이것도 지금 대비된 상황이지. 봄의 아름다움은 다시 돌아온다고. 영원할 거라고. 근데 우리님은 한번 끽하면 다시 못 돌아오지. 맞아? 대비되는 상황 얘기하고. 너는 아느냐? 알거들랑 일장 편지 전하여 주려무나. 그러니까 남편한테 편지 좀 전해달라는 거겠지. 일고 답답 소름이야. 과부마려는 누가였는고. 이 말은 이 과부 처지는 누가 나에게 주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타고난 운명을 원망한다고. 원망의 정서가 나타난 것까지는 난 괜찮다고 봐. 근데 타고난 운명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과부로 태어날 운명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을 놓고 태어날 때부터 과부로 태어날 거라고 말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 그래서 2번은 안 되겠지. 운명 자체는 괜찮은데 타고난이란 수식어가 문제인 거겠지. 이해됐나? 3번은 대상을 호명하며 건네는 말. 아까 꽃들아 대상이 부재 상황을 부각한다 했는데 여기서 부재하는 건 님이야. 꽃 얘기가 아니고. 오케이? 넘어가 볼게. 20번. 이거는 틀린 놈 누구야? 야, 나에서 복례천 장기는 호라비임을 밝히고 먼 길 오는 동안 자신의 경험만 빼어난 산수경치 묘사한 게 아니고 이 새끼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묘사했으니까 넘어간다. 21번은 이거 눈알 굴리면 되거든. 4번 봐봐. 자식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던 까투리를 안타까워한다 했냐? 괴이히 여긴다 했냐? 괴이하다가 뭔지 아니?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야. 오케이? 이상하게 여겼다를 안타까워했다고 했으니까 4번 틀린 거겠지. 이건 어렵지 않다. 넘어간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어렵다고 생각했거든. 현대 세트는. 나비야 광장도 조금 어렵고 다가난 제일 어려웠어. 수필 씨발 이거 내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아가지고 수필이겠지 씨발 어떻게 씨야 이거. 야 나비야 광장 같은 경우는 그 한국전쟁 이후 내용이란 거 나와있지. 가랑 다만 볼게. 자 가봐봐.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자 현기증 나는 활주로 긍정 부정 마이너스. 흰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야 돌진은 막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지. 한마디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뜻으로 읽으면 되겠지. 비슷하게만 읽으면 돼.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 딱 봐도 지금 뭐 때문에 조진 애들 전쟁으로 이제 황폐화된 모습을 말하는 거겠지. 나비가 고통받는 인간상이란 건 보기에서 얘기해 준 거다. 그리고 밑에 기계처럼 자결한 심장을 축일 한 모금의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이라 했지. 광장 보기에서 부정적이라고 했지. 맞아? 그럼 샘물도 없는 광장이라고 했으니까 샘물은 화자가 지향하는 거지. 그러면 자결한 심장은 긍정적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겠지. 심장이 자결하는 부정적 상황에서 그걸 죽여주는 게 샘물이야. 샘물은 긍정이야. 근데 그런 샘물이 없는 광장이니까 광장은 부정이 되는 거야. 이 뿔막 관계 이해했냐? 거기에서 어린 나비 안막을 차단한 건 안막이라고 하는 거 솔직히 너네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안 눈 아래 막 껍데기를 말하는 거다. 그럼 시야라고 읽을게. 눈 껍데기라고 하는 게 시야를 차단하는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그럼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 긍정일까 부정일까? 부정이지. 이거 바다? 나비한테 바다 씨발 파란색이니까 뭔가 좋은데?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 이거 현대시 읽을 때 요거 하나 좀 명심하자. 내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는데 현대시 읽을 때 서술어 중심으로 의미를 좀 덩어리를 짓자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 여기서 지금 서술어가 생략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 없기에
뒤에 이어질 말은 뭘까? 지랄. 아니 토론 시간 아니거든. 너네들 생각 묻는 게 아니고. 자, 1년 뭐뭐의 절정에서 흰나비는 뭐뭐 한다. 2년 뭐뭐에서 뭐뭐였기에 이러지. 그럼 이어지는 말은 뭐야? 거기 생략돼 있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가 이어지는 거겠지. 이해했어? 서술어가 생략돼 있으면 무슨 뭐 이상한 얘기들 하지 말고 지금 무슨 갑자기 뭐 너네들 그 막 감상하지 말고 그럼 다시 볼게.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하는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 그러면 투명한 광선의 바다 긍정 부정. 부정. 이 새끼들이 눈을 가려서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렸지. 그래서 굽어본다고. 그러면 23번 해결된다. 알겠니?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뭐 딱 봐도 그 마이너스가 있고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제트기의 백선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백선이란 건 니네 그 비행기 존나게 빨리 가면은 그 구름처럼 남는 거 뭔지 알지? 그 하얀 구름 같은 거 백선 화이트 라인. 그리고 이동하는 계절 속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의 조수에 밀려. 인광이란 말 나왔는데 요거 좀 알지 모르겠는데 인이 백린이라고 들어봤냐? 그 사람 뼈다귀 같은 데 있는 그거거든. 그리고 광은 빛광자야. 그 백린이라고 하는 게 불 붙이면 그 존나게 타오르는 거 백린탄 들어봤어? 그 붙으면 꺼지지 않아가지고 그 백린탄 같은 거 하면 사람 막 죽을 때까지 막 계속 타고 막 이러잖아. 아니 진짜로. 그래서 원래 금지돼 있다고. 인광의 조수라고 하는 건 그거 말하는 거야. 백린 불빛.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흰나비는 말없이 이지러졌다는 건 약간 찌그러졌다는 말로 이해하면 돼. 찌그러진 날개를 파닥거린대. 하얀 밀이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뭐 아름다운 영토는 화자가 지향하는 바겠고 푸른 활주로에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희망도 지향하는 바일 텐데 그게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겠지.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해버린 지 오랜 유형. 신도 승천해버렸다는 건 지금 신도 기적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거겠지 현재. 그는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한 흰나비는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해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다이 치겠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마지막 남은 화원 선택자들 신도 기적도 승천해버렸는데 그래서 그렇게 봐놓으면 될 것 같고 다 같은 경우는 지문을 좀 읽어볼게. 존나 빨리 본다. 이번 입춘이 먼 산 넘어서 강 넘어서 오는 때 우리 시골서는 이런 이야기가 왔다. 우리 고향서 제일 가는 부자가 요즘에 저 혼자 밤에 남포불이란 말 하는데 남포가 램프를 음차한 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램프는 기름 등불 말해. 기름을 이용해서 석유 등불을 말한다. 그래서 술 먹다가 램프가 터지면서 불이 옷에다 타 죽었대. 평소 인색하기로 소문나는 사람인데 술을 먹되 누구랑 같이 동무에 먹지 않았고 전등이나 켤 것이 전기 이용하지 않고 그 남포 기름 등불 켰다가 변을 당했다고 하는 시비가 이야기에 덧묻어왔다. 또 하나는 역시 우리 고향에서 한때는 남의 새빵살이를 하면 좁쌀을 또 대술로 말아먹고 지나던 사람이 금광에 돈을 모고 얼마 전에는 자가용 자동차를 사들였다는 이야기인데 여긴 또 어떤 분풀이 같은 기운이 말끝에 채웠다. 그러니까 구두쇠 같은 새끼 하나 불타 죽고 그리고 이제 어떤 허름한 새끼가 갑자기 돈 잘 벌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 약간 뭔가 좀 띠겁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밑에 봐봐. 오는 입춘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맞으면 나는 생각했다. 입춘이 먼저 하냐? 봄이 시작되었다라는 24절기 말하는 거다. 그거랑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하는데 자 나는 그 부분 좀 읽기 어려웠거든. 내 시골서는 요즘 누구나 다들 입이 삐치거나 솜씨를 써가며 이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럴 때마다 돈과 목숨이 생활과 경우와 운수 같은 것들에 대해 컴컴하니 분명치 못한 생각들이 때로는 춥게 때로는 더웁게 그들의 마음을 바람에게 굽이치고 씨발 지나가는 즈음에 입춘이 마을 앞벌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온 것이라고 나왔지. 이거 하나만 기억해.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문제가 뭔데? 방금 그 구절 읽기 쉬워 어려워? 읽기 어려워. 근본적으로 읽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거 하나 명심하자고. 길지? 그러면 이해 안 될걸? 참고로 난 이거 한 번에 읽고 이해 못했다. 무슨 말인지.
길면 내가 소화하기 힘들다는 뜻이야. 그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뭐 해야 돼? 잘라 먹어라. 이거 명심해야 돼. 이거 나도 한 번에 못 읽은 문장이란 뜻이야.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의미 단락을 나눠가면서 다시 한번 보는 게 필요하겠지. 다시 볼게. 자, 내 시골에서는 요즘 누구나 다들 입이 삐치거나 솜씨를 써가며 이 이야기들을 할 것인데, 여기서 입이 삐치거나 솜씨를 써가며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정확한 의미는 너희들이 모르겠지만 이 얘기들, 아까 위에서 나왔던 애새끼들 죽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걸 솜씨를 써가며 입이 삐치며 얘기를 했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열심히 했다는 건가? 아니면 그냥 뭐 별로 안 했다는 걸까? 이야기들을 뭔가 존나 했다는 느낌으로 그냥 보면 되는 거겠지. 이 이야기들을 존나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돈, 목숨, 생활, 경우, 운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끊어봐. 컴컴하니 분명치 못한 생각들이, 이건 어떤 생각일까? 뭔가 좀 막연한 생각인 거겠지. 막연한 생각들이 때로는 춥게 때로는 덥게 그들의 마음의 바람벽에 바람결같이 부딪히고 지나가는 즈음에, 그러니까 뭔가 좀 명확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차갑게 또는 뜨겁게 마음에 부딪힌다라는 건 뭐 생각이 남는다는 거겠지. 그렇게 지나갈 때 입춘이 마을 앞벌에 마을 어귀에 마을 안에 마을의 대문간들에 온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 나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막 하는 와중에 돈이 뭘까? 목숨이란 뭘까? 인간의 운수, 운이란 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연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을 거 아니야. 맞지? 돈 잘 벌던 새끼가 불에 타서 죽고 거지였던 새끼가 갑자기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된 거니까. 맞아? 그럼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들었는지 이해했지? 인생 존나게 허망하다 뭐 이런 류의 생각들을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던 와중에 봄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돼? 별거 아닌 말인 거야. 오케이? 그러고 이런 고향에서는 이번 입춘에도 몇 번이나 보리연자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을 하면 입춘이 지나도 추위는 가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 입춘 됐다고 해서 뭐 그 당장 따뜻해진 건 아니란 거지. 그래서 해도 입춘이 나오면 양지바른 둔덕에는 음이 트고, 입춘만 들면 한겨울 내내 친했던 창에 썰매 발구 꿩 노루 토끼 멧돼지 어쩌고 저쩌고 섭섭해서 소녀의 마음은 흐렸다라는 건 방금 나왔던 그 노루 꿩 어쩌고 저쩌고는 겨울에 함께했던 애들이지. 입춘이 오면 걔네들이랑 빠이빠이 해야 되지. 그래서 소년 시절에는 슬펐다고. 높고 무섭고 쓸쓸하고 슬픈 겨울이나 그래도 가깝고 정답고 흥성흥성해서 좋은 겨울이라고 했지. 겨울은 뭔가 마이너스의 느낌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지. 그만 입춘이 와서 가버린 것이라고 소년은 슬펐지. 그리고 마지막 너무 무서워.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있다 없다. 겨울이 가서 마음도 있다 없다? 없다고. 네, 끝내겠습니다. 네, 그런 거 없다고. 나는 되게 드라이한 인간이 돼버렸다고. 어렸을 때는 겨울 가는 거 슬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이해됐어? 이런 인간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요거는 다 같은 경우는 내가 너네들이 문제를 맞추고 이걸 떠나가지고 다 지문은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문학 지문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거야. 나머지 다 쉬웠거든. 백석의 입추는 개인적으로 좀 글 이해가 잘 안 됐다. 너네만 이해 못하는 글이 있는 게 아니야. 나도 한 번 이해 못하는 글이 있다고. 어떻게 해결한다? 길면 잘라서 다시 읽어라. 그거 하나만 기억해. 알겠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만 명심하자. 너네들 모의고사 풀고 과제하고 하면서 하나씩만 너네들이 부족한 점을 찾아도 성공이야. 그 모의고사는. 알겠니? 그걸 다음번에 할 때는 적용하면서 문제 풀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오늘 가져갈게. 오케이? 다음 주 준비 잘 하고 그냥 편하게 봐. 편하게 시험 보되 그것만 좀 신경 써. 수능 때 할 것처럼 다음 주 시험도 봐라. 알겠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빨리 가자.